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은 정부에서 슈퍼 주경을 동원해서 또 돈풀기를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33조 안팎의 주경을 내달 초에 발표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재난지원금을 하위 80%, 그러니까 상위 20%를 제외하고 지원을 하되,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확대를 한다, 이런 방안을 당정이 합의를 하고 내달 초에 발표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금 추이를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1인당 150만 원, 작년 9월 달에 최대 200만 원, 작년 12월 달에 최대 300만 원, 그리고 금년 3월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당정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런 보도가 나오자 지금이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때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긴축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은 이렇게 풀기를 하면 통화 긴축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거죠. 통화 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재정은 계속 돈은 한쪽에서 풀면은 그런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대로 증가하면 커지면은 버블이 폭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 지표들이, 특히 한국은행의 금융 취약성 지수 같은 여러 지표들이 벌써 금융 위기 경고를 계속 버블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긴축을 하지 않고 내년 선거를 지켜서 더욱더 돈만 풀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 폭등했다, 정부 통계 17%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는 경실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한국부동산원, 즉 정부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금년 1월을 비교할 때 17% 했는데, KB국민은행은 75%, 그리고 경실련은 79% 올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5월에 서울에서 6억 2천만 하던 30평 아파트가 지금은 4년 후에 지금은 11억 9천만 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억 9천만 원까지 올라서 93%가 증가했는데, 가처분 소득은 2017년 5월에 4,520만 원에서 지금 금년 5월에 4,818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4년 증가율이 7%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집값의 비중이 크게 더 증가한 것이죠. 그뿐이 아니고 이제 서울 전셋값 상승에 이어서 서울의 매물도 지금 귀하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풍수의 효과로 하남이나 용인, 화성 같은데 전셋값이 1년 사이에 40%나 응축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세 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서 서울 외곽으로 나가도 역시 높이 오른 전세의 벽을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부동산 정책 중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벌써 조세 평등주의 원칙 혹은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폭을 줄인다고 하는 이것이 기막힌 일이 아니냐. 도대체가 한 집에 오래 사는 것도 죄이냐, 한 집에 오래 사는 것도 투기꾼이냐, 이런
거센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거래세를 낮추어야 출구가 열리는데 그런 주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정릉에 있는 정릉 쪽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던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8.4 대책에서 빈창흠 전 경기부 장관은 주로 공공주택과 공공임대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을 주장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재검토해라.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그뿐이 아니고 10년간 추락한 서울 금융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회복시키기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1차 접종 33%, 2차까지 완료할 때는 60에서 68%, 60%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는 88%까지 면역 효과가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플러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플러스가 인도에서 다시 등장을 해서 지금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올가을에 델타가 올가을에 전 세계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려고 한 한국이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파우치 미국 백신 전염병 연구소장은 최대 위협이 바로 이제 집에 변이가 될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염 예방 주사를 계속 접종하는데 맞춰서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가 되면서 이것이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역 우려가 큰데 내달 3일에 민노총은 1만 명의 집회를 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또다시 도이치가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내달 6일에 지난번 12월 9일에 12구 입법 특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통과시킨 친노조 3법들. 예컨대 해고자, 실업자도 비종사이긴 하지만 비종사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 점거 파업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내달 6일에 시행되는데 내달 3일에 그 앞서서 또 큰 집회를 한다. 막무가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나 혹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 집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확산되자 진단키트나 백신주의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국제유가는 앞으로 $100까지 갈 수 있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휘발유값도 7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율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미연준 파월 의장은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했던 경기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다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앞당기는 것을 우려해서 증시가 부진을 보였습니다만은 증시가 이제 불안감을 또 주겠다. 이 파월은 좀 과도하게 비둘기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하고 그보다 통화정책에 한번 시행하면 그 파급 영향을 미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파급 시차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른데도 방치하면 결국은 버블을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집값은 사실상 최고를 또 기록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다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33,442달러를 기록해서 어제에 비해서 3.18% 올랐습니다. 이더리움도 1,948달러를 기록해서 어제보다도 약 3.79% 올랐습니다. 대체로 지금 중국발 악재가 가장 큰 최근의 그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중국은 내년 2월에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서 민간 디지털 화폐를 억누르는 어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 그런 조치가 나오면 또 하락하고 바로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33,436달러를 기록했는데, 한 30,000대 가까이 하락했던 최근에 중국발 그런 규제 광풍으로 인해서 30,000달러대 초반대까지 하락했어요. 장중한 때 28,800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오늘 아침에 33,46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규제 광풍이 불면서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 1,94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업비트 마켓 인덱스나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를 보면은 어제 초반에 올랐다가 하루 종일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은 3.12%, 이더리움은 3.80%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동향을 잠깐 한번 보면은 계속 그 한국에서는 상장돼 있는 코인 수가 많다. 그래서 그 잡코인이라고 이름 붙이면, 잡코인 이름이 사실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잡코인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아주 그냥 중요치 않은 그런 코인으로 보이는데, 대개 수많은 지금 현재 약간 그 10,0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9천 한 몇백 개 나와 있는데, 그 9천 몇백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은 무조건 다 영어에서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잡코인 하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주게 돼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이니까 어 비비트코인이라고 하든지 무슨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걸 잡코인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잡코인들 그런 잡코인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그래서 아침에 세계 유수 거래소에서 몇 개 중 상장되어 있나를 한번 봤습니다. 바이낸스가 371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은 331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72개, 크라켄 최근에 뜨고 있는 거래소 크라켄은 69개. 그다음에 쿠코인은 377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빗썸은 여기 185개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상당수가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가늠자가 되지 못합니다. 바이낸스만 371, 그다음에 쿠오비는 331, 그다음에 쿠코인 같은 경우 377개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적게 상장되어 있는 데 있고 또 상장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니까 게이트 같은 것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상장되어 있군요. 지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699개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발 강력한 규제로 혼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자 이제 반등세 보이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 5% 정도 어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9월 24일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을 현장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어 통해서 제대로 전산이 작동이 되고 있느냐, 제대로 상대 심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조사해서 이번에 거래소 정리에 하나의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코인을 많이 상장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대체로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걸 알고요. 그중에 한 400만 명 정도가 20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030 코인 투자자들이 버텨야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잠을 못 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 9월 24일 날 많은 거래소가 퇴출이 되고 또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뭐 예컨대 한 절반 매도 300만 명이죠. 큰 피해를 보고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뭐 데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위 같은 것도 발생할 그런 전망이고요. 더구나 이것이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대책을 여야가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다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소폭 올랐는데 주로 왜 어제는 주로 개인들이 주로 매수를 했군요. 코스피는 개인이고 코스닥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어제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우존스가 0.2% 하락하고 한 대 비해서 나스닥은 0.1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시총 5조가 증가한 네이버는 지금 시총이 어제 69조 5천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75조 2천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넘버 2를 넘보고 있다. 한국의 주 시총은 이제 첫 삼성전자가 4,50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 반도체가 한 100조 정도, SK 하이닉스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카카오는 SK 하이닉스를 넘본다, 넘버 2를 넘본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4,200명 얼마나 중요하게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시총의 순인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제조업이죠. 근데 3위인 카카오는 75조, 그다음에 4위인 네이버 69조. 이것들은 다 직접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한국의 시총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주가가 두 달째 50% 껑충 뛰어 올랐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네이버도 하루에 8% 뛰어오르면서 반격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 또 재밌는 기사가 떴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줄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2.2에서 2.0으로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지금 여기 3년물이죠. 3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올라가면서 두 개의 금리 차이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기 금리 마이너스 단기 금리 이 차이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남아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흔히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늘 경기 예측 지표로도 많이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스프레드가 줄고 있다, 그런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이 하반기에 점포 40개를 정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 은행이나 빅테크들이 금융 진출이 활발하지만은 기존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싱크탱크 일자리 연대가 출범했는데 이 일자리 연대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노동 계획을 외면한 파퓰리즘이 일자리 감소를 재촉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 계획은 사회적 대화로 한 계획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사가 다 선수들인데 노사가 동등하고 동등한 숫자. 그다음에 정부의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들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사가 심판으로 뛰는 그런 상태로 노동개혁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성심여대 박규선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그 온라인 플랫폼인 아까 앞에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가 우리나라 시총의 3-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언론에서는 도대체가 여당 의원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플랫폼 핵심이 플랫폼 산업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발전돼야만 성공해야만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이 보통 100년, 200년 선진국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올라서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를 규제하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경고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이코노믹 잡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의 기업 정책을 조명해 유럽의 기업 정책을 조명했는데 한국이 배워야 할 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유럽은 대기업 경제 집중을 비판하면서 유럽식 강소기업을 계속 육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세계적인 그 플랫폼 기업들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파라고 해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유럽은 그런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에도 큰 교훈을 특히 반대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교훈을 유럽의 기업 몰락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갈등,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녀 간에 다 이제 맞벌이부로 직장을 다니면서 이게 근데 26세 남자는 37만 명이고 26세 여자는 32만 명인데 남자가 좀 많은 편인데 일자리는 거의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건 생존 싸움에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그 문정부 들어서 경제가 위축되면서 파이가 적어졌어요. 적어진 파이를 서로 나누고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어, 지금 29곳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중화권이 16개, 북미가 6개, 한국이 2개 이런 총 설비 투자가 159조가 넘는 투자를 지금 착공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지금 계속 가열되면서 각국이 반도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장비가 지금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중국이 전후 공정 안 가리고 장비를 입도섬매하는 바람에 삼성 임원들이 미국으로 긴급 출장을 가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이 여전히 지금 한국 게임을 맡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의 게임은 한국의 톱 20, 20위에서 6개가 중국 게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호혜적인 그런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한중 FTA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한중 FTA도 자유로운 어, 교류를 허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뭐 지난번 사드로 인해서 중국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한국 게임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한중 FTA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국 인권 비판에 44개국 공동 성명을 냈는데 문정부는 다시 눈치를 보면서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특히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신장이나 티베트 지역, 신장 티베트 지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성명이 44개국 공동 성명으로 나왔는데 한국은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 갈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해야지 자꾸 어 특히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지적재산 보호 등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중국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미 간에 대북 지원을 위한 워킹 그룹이 있는데 이 워킹 그룹을 한국은 종료했다고 그러고 미국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에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워킹 그룹이 종료되면 한국은 남북 관계 속도를 높이는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 미국은 협상에서 한국을 패싱할 우려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남북에 대해서 너무 북한에 미국이 남북 협력을 너무 가속하지 말라. 한국의 제재 유지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의전상 지난번 G7 정상 확대되면서 앞줄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은 정말 외교 성과로 대접 잘 받았다는 식으로 포장하기보다는 방역과 경제 회복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제 회복은 그동안 축적해 방역과 경제 회복력의 호평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국민 과학자 기업인 덕분이지 정부의 정치가 때문에 달라진 것 아니다 하는 그런 촌철살인의 칼럼도 실렸습니다. 5060은 여기까지다. 이제 세력을 철회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야당의 선발대에 대변인 4명을 뽑는데 2030명 대금 몰려서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는데 야, 이 보니까 이게 아이돌도 있는가 하면 기업인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도 포함되어 있네요. 민계식 그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금 아마 연세가 거의 70대 후반 정도는 됐을 텐데 야당 대변인 선발대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뭐 이준석 바람이 거세자 25세 청와대 유학생 대학교 유학생을 청와대 1급으로 임명하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금 거세게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국정원에 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이다. 국가보안법을 피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뭐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만 특히 그 부동산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대책들 이 지금 뭐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 가운데 약 33조 내외 35조 33조 35조까지의 대형 추경을 통해서 현금 살포를 하고 있다. 지금 긴축해야 할 시기에 금리를 조기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돈을 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